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엄청난 소식들이 많았죠. 가장 재밌는 소식을 꽂아보라면 아무래도 레오폴드 아숀브레너가 크게 손해를 한번 봤다. 그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정말 이 시가총액 1위, 2위의 대형주들이 이틀 연속해서 15%씩 폭락을 하고 그 다음날 거의 30%까지 올라서 사실 롤러코스터였는데 이 주간 동안 바뀐 변동폭을 따지면 한 1, 2%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재미난 사건이 저희 그 레오폴드 아숀브레너라고 굉장히 젊고 유능한 분이죠. 스튜어캐시 팟캐스트에 나와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그 페이퍼와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전력계통부터 칩부터 그 위에 레이어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름의 어떤 백서를 좀 썼던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펀드를 조직해서 자기의 신념이 가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그냥 뭐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십조 단위로 그 포트폴리오를 굴렸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사실 뭐 엔트로픽 같은 그런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많았고 또 이제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으니까 이 친구가 더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운영했어요.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네.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올라간다는데 레버리지를 걸고 떨어지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 떨어지는 주식에 이제 숏을 걸고 이 AI 회사나 인프라 회사나 전력 회사는 꾸준히 오르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 AI 모델의 발전 때문에 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아도비를 비롯해서 뭐 피그마 이런 등등등의 회사들의 숏을 걸었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한 짧은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죠. 그 인프라 주식들이 폭락을 하고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많이 잃었죠. 대부분의 상장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아숀브레너가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식들은 시타델이 이제 줍줍을 매우 싼 가격에 잘 해갔다라는 게 이제 소식으로 돌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숀브레너의 전체 펀드는 여전히 한 80% 플러스라고 그래요. 네. 엔트로픽 같은 주식들, 뭐 비상장 주식은 뭐 주가가 하루하루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 평가액으로 했을 때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변동성이 촉발됐던 게 사실은 저는 페이블의 출시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마케팅일 수도 있고 진정성일 수도 있고 한데 엔트로픽의 행보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야 이거는 그냥 잘 짜여진 마케팅일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저도 약간 음모론에 조금 기울긴 했어요. 그래서 페이블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보안 문제를 가지고 있고 큰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호들갑을 떨어주니까 이거 가지고 결국은 미국 정부가 모델을 막아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GPT-6로 추정되는, 6로 추정되는 모델이 허깅페이스를 해킹해서 휘저어 놓았는데 허깅페이스는 그거를 GLM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쏘버린 AI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미국은 자유 어떤 세계를 수호하는 어떤 심볼이자 아이콘 같은 그런 존재고 우리는 저 동맹에 기대어서 저들이 만드는 프론티어 모델에 기대면 뭐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아니야 라는 것들을 탁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각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뒤에 커버할 오픈 웨이트에 대한 무브먼트도 생겼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확 부은 게 사실 키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좀 흘러가기 전에 약간 저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궁금한 부분이 레오폴드가 그렇게 청산이 된 거는 마진콜이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레오폴드가 예측했던 것처럼 AI가 이 방향으로 가고 따라서 이제 계속 수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수익이 있을 거다라는 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콜을 당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면은 그 승주님이 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이제 숏을 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빌린 가격에 대해서 무언가 증거금을 내고 있을 텐데 주가가 떨어져서 그 증권사,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가 받아야 되는 증거금 이하로 그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으면 증권사는
자동으로 반대 매매를 걸거든요. 자기네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방향성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뭐 정리를 하면 아시온 브레너의 그 포트폴리오는 몇 년의 주기를 보고 세팅된 건데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성은 하루 단위로 일어나니까 푹 꺼지는 날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반대 매매를 당할 위험이 꽤 있는 거죠. 제가 주식 얘기 돌아온 김에 좀 멍청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나만 하자면 그래서 뭘 사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저희 사견인데 뭐 사견이라는 걸 다 전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인프라 주식은 아직은 한참은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앞에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나서 진실이 오면은 그 기대가 빠지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닷컴 때도 우리 처음에 핫했던 주식들은 뭐 시스코라든지 네트워킹 그 칩을 만드는 인터넷 커넥티비티를 만드는 하드웨어 주식이 뜨거웠고 그러나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뒤에 야후라든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대체를 하면서 됐었고 구글 올라오고 뭐 메타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모바일 때도 처음에는 그 칩 주식들이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회사들로 왔었고 앞으로 지금 AI에 대한 수요는 많은 것 같지만 쓰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에이전트를 키우게 되면 그들에게 줘야 될 컴퓨테이션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컴퓨테이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칩, 전력 관련한 거 아직도 수요가 한참은 남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반대쪽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어차피 만들어지더라도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 몇만 지식노동을 하고 뭐 하고 있는 몇 개의 회사들만 이걸 잘 쓸 뿐이지 인간들의 삶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걸? 그리고 앞으로 모델들이 더 효율화되고 엣지 컴퓨팅도 효율화되고 단위 모델당의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컴퓨테이션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늘 거야. 그러니까 저건 거품이야 라고 하는 그 두 개가 아직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은 결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 인프라 주식이 조금은 더 갈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는데 그 인프라 주식의 뒤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모바일 시대도 예를 들어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로 대변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회사들이 저는 아직 출연을 안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인프라부터 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놀라웠던 게 그 네비우스가 엄청 큰 게 조금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네비우스라는 회사를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제 GPU를 파는 회사죠. GPU를 사서 꾸려서 네오클라우드 회사죠. 저희가 ICM의 편에서 네비우스 부스가 있었고 그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엄청 많았어서 제가 좀 신기하다 학회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 포트폴리오에서도 그걸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진짜 이게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서 클라우드를 꾸려서 임대를 해서 팔고 그 위에는 이제 LLM이 올라가고 그 LLM을 또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길 거고 유저는 LLM을 직접 쓰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거의 제일 앞쪽이죠. 엔비디아 바로 다음이니까. 네, 엔비디아나 이제 저희 회사 한국에 있는 메모리 회사들의 바로 다음에 있는 회사니까 그거 자체가 딱 지금 뭐 아래에서부터 보면 그 레벨에 있는 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변동성이 거기가 크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냥 뭐 장기적으로는 일단 저희 채널 운영 저희 호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생각이 온라인이 되어 있을 텐데 미래의 수요가 엄청 커질 거라고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실 테니까 당연히 수요가 훨씬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프라 포함해서 그 윗단에 있는 모든 것까지 쭉쭉쭉 밸류가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거를 그냥 훑어만 봤을 때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레오폴트라는 사람을 좀 다시금 살펴보게 됐어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4년 6월 달에 두아케시 팟캐스트에 출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출연한 게 오픈 AI에서 아마 슈퍼 얼라이먼트 팀에서 미래 전략가로 활동을 하다가 뭔가 발언을 잘못해서
그 유출했다 해가지고 약간 그 자기 그 이득을 보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밀려났었거든요. 그리고서는 Situational Awareness라는 거를 했고, 그거 이후에 다니엘 코코타일로도 오픈AI 출신인데 AI 2027하고 얼마 전에 AI 2040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전략 쪽에 하시던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레오폴트는 미래 전략가 출신임에도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지금 방향성은 뭐 확신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를 걸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예. 입장에선 욕심이겠지만 이제 그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한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였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언제나 그쵸. 시장에서 겸허하게 결과로 받아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20대 초반에 그 패기 있는 미래 전략가도 헛발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판이다. 아, 그럼요. 예. 장기적인 거하고 이게 신호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떡잎부터 다르긴 하죠. 이 주식 시장에서 다 전 재산을 잃어보는 경험들을 하고 그 고통에 몸부림쳤던 사람들만이 자산을 그 위에 쌓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본인들이 옳은 것만 얘기를 해서 나 얼만큼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 저희는 그것만 보고 얘가 얼마 벌었대라고 하지. 3,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서 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에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트래킹을 안 하거든요. 놀랍게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 이제 뭐 프로그램을 썼든 아니면은 개인이 그랬던 그러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리워드를 받는 거지.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로 누가 뭘 했는데 주식을 얼마 벌었다라는 얘기에 전혀 여러분들 포모를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한 95%의 우리의 지인들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주식시장이 이 대형주들이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유례 없는 네. 그런 일인 거죠. 그럼요. 예, 코스닥에 뭐 시가총액 몇백억 하는 회사가 하루에 15%, 30%를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저런 변동성을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시장 참여자,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저 한두 개를 가지고 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주가는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오늘로 할인한 거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미래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다라는 기대가 그냥 선반영되는 거지. 사실은 내일과 일주일 후와 1년 후의 펀더멘탈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상품이니까 저희가 뭐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기대의 갬블 마켓이다. 예. 근데 이게 완전 갬블화 돼가지고 저도 사실은 요새 참 보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네. 결국 이런 시장에서 변동성을 견디고 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정말 낮은 가격일 때 들어가서 오랫동안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답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이 난리가 나는 그게 거겠습니다만. 쉽지 않으니까 돈 버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이거는 더 들어가면 이제 철학이 되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내러티브를 쭉 오다가 이야기들을 조금 했는데, 뭐, 이 모든 이 내러티브의 시작은 그 엔트로픽이 페이블을 내면서부터였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페이블을 막아버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다 뒤엎고, 우리도 우리 거 가지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네. 예. 엔트로픽과 오픈 AI 믿고 있을 수 없네. 미국을 믿고 있을 순 없네라는 거를 시장이 보게 된 게 이제 지난 2달 동안의 이 모든 변동성과 이 가정들이 바뀌는 것들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고, 네, 저만 해도 이제 우리 거 클라우드 있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와중에 불을 붙인 게 이제 키미 K3란 말이에요. 거의 오퍼스급과 오퍼스급 능력, 사실은 지금 어떠한 워크로드에 투입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모델급이에요. 그런 모델급을 오픈 웨이트로 밖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물론 막 돈을 억수로 벌면 그때부터는 돈 내라라고 하는 라이센스 조항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에게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미 뭐 종현님 방금 말씀하셨던 네비우스나 다른 회사들조차도 다 이제 키미 K3 모델을
그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내놓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키미 K3가 API로 오픈을 한 달 전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전에 약속했던 대로 7월 27일에 오픈 웨이트로 퍼블리시를 하면서 자기네들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모델 카드와 안에 아키텍처, 그다음 트레이닝 어떻게 했는지 이런 페이퍼들을 다 공개를 했단 말이죠. K3, 오픈 프론티어 인텔리전스. 그리고 그 키미가 K2를 낼 때만 하더라도 얘네가 이 아키텍처는 딥시익이 내놓은 것들이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있나? 라는 뉘앙스와 함께 옵티마이저만 미운 정도로 바꾸고, 사실 딥시익 아키텍처를 조금만 바꿔서 쓰는 형태로 키미 K2, K2.5를 내놨었는데, 그 올해 초에 딥시익이 이제 페이퍼를 내면서 어텐션에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가져왔잖아요. 슬라이딩 어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어텐션 컴프레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운용상에 있어서 가장 큰 보틀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KV 캐시, 예. KV 캐시의 용량을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알고리즘적으로 어떤 진화를 이뤄냈는데, 그리고 MHC 같은 거 얘기해서 레지듀얼 커넥션 쪽도 그때 맞아요. 뭐가 있었죠. 그래서 어텐션에서의 변화, MOE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각 블럭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리시주얼에서의 변화, 아키텍처적으로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이 트랜스포머 블럭의 가장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델 안쪽에서 보통 페이퍼에 나온 내용들을 살짝만 뭐 분류를 해보자면, 말씀해주신 아키텍처, 진짜 모델 자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키미 K2 페이퍼는 예전에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학습 방법, 뭐 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지, 어떻게 뭐 시뮬레이션을 잘 하고 뭐 데이터를 아래를 인바이런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키텍처가 생기면 그 아키텍처에 있는 웨이트를 어떻게 똑똑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뭐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내용들이 페이퍼에 다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2 페이퍼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한참 리즈닝 모델 나오고 RL 환경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작되던 그런 시기여서 걔네가 어떻게 온 폴리시에서 루브릭들을 만들고 환경들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꽤 길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K3 페이퍼에 나오면서 사실 이 K3 페이퍼가 하나로 요약을 하면 요새 프론티어 모델들과 프론티어 랩들의 이 워크플로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체 설계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모델의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아키텍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데이터셋과 그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엔지니어링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제 패러그래프로 한 단락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논문이 돼도 될 정도로 굵직굵직한 것들의 융합체라서, 야, 이거를 키미나 딥식 같은 회사를 그냥 제대로 카피만 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고 이거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프리트레인 하면서 데이터셋과 관련한 얘기 있었는데 이번 K3엔 그런 얘기 거의 없고요. 많은 웨이트가 이제 포스트 트레인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컴퓨터 총량이 얼마가 투입됐다, 토큰 얼마 사용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가려지는 것 같고, 뒤에 이제 재밌는 게 RL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자동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썼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의 출발이 있고, 뭐 다른 베이에 있는 뭐 멀커라든지 스케일다다 AI들이 데이터셋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RL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프리트레인하고는 좀 워크로드가 다르잖아요. 왜냐면 프리트레인은 그냥 쭉 걸기만 하면 되는데 RL은 학습 과정에 추론하는 과정들, 인퍼런스를 하나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이 어떤 건 짧게 끝나고 어떤 건 길게 끝나고, 똑같은 롤아웃 그 문제에 대해서도 트레젝토리의 길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인투이션들만 이제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실제로 우리가 파이프라인에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하나하나가 일일 정도로. 그래서 포스트 트레인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쓰고 있고, 이제 뒤에 이밸류에이션 부분들은 그냥 숫자들인데, 이밸류에이션 결과로는 우리가 오퍼스나
그 GPT 5.6, 오퍼스보단 좋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GPT 5.6나 페이블보다는 살짝 못한 정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요새 저희 스몰 모델들 나오면서 막 벤치마크들의 작은 모델이 큰 모델들 넘어서는 것들 막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벤치마크가 이제 믿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긴 하고요. 네,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해석하는 게 항상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벤치 결과랑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데 진짜로 사용해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특히 네. 제가 느끼기엔 진짜 상용 서비스를 하지 않는 모델들, 유저가 엄청 많지 않은 모델들은 그런 경향이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벤치에 오버핏을 해서 벤치 점수는 올렸는데 진짜로 다른 사용 사례에서 엄청 제너럴한 실사용 사례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키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상용적으로 서비스를 진짜로 많이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벤치 점수가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좀 네, 상관성이 꽤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거가 또 어젠가 오늘 새벽인가 였죠. 딥식 V4 플래시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벤치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오퍼스 5 나오면서 일부 페이블보다 벤치가 잘 나오는 걸 보고서 느낀 거는 페이블 5.1이 나오겠구나 였거든요. 그렇게 상위 모델을 넘어서는 벤치가 나온 거는 상위 모델 다음 거가 나오겠다라는 징후같이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네. 그 간격이 너무 줄어들고 있죠, 저희. 이게 지금 소위 저희가 이제 싱귤레리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분명 사람의 속도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RSI인 거죠. RSI의 어떤 진입점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징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RSI가 Recursive Self Improvement죠. Improvement. 그러니까 예. 모델이 스스로 그냥 재기적으로 진화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좀 넘어가 볼게요. 벤치마크들 항상 첫 장은 그냥 요약하는 것들과 벤치마크가 우리가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게 나타내는 거가 있죠. 이 키미 K3가 정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지들이 공헌했던 포인트들이 나오죠. 우리 2.8T 모델 정도로 키웠다. 그다음에 104빌리언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가 되고 컨텍스트 윈도우는 뭐 1밀리언 토큰이다라는 거 나왔고, 그다음 KDA, 그다음에 리시주얼 어텐션, 뭐 스테이블 레이텐트 MOE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KDA가 이제 어텐션에서 어떤 혁신을 했는지, 그다음에 리시주얼 어텐션이 이제 그 블럭 간 트랜스포머 블럭 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올해 초반에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또 중요한데 키미 K2 대비 사실은 모델의 아키텍처의 개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변화가 있었던 거, 항상 뭐 이 두 가지가 정도가 핵심인데, 동일 컴퓨터를 투입했을 때 2.5배 빠르게, 높게, 밸리데이션 로스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학습을 이뤄낸다는 얘기죠. 얘네가 도대체 어떤 혁신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인투이션만 말씀드리면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트랜스포머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상이 있으실 거잖아요. 맨 아래 이제 저희가 단어들을 토큰으로 바꿔주는 토크나이저가 있고, 이제 거기에 번호들이 붙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인베딩을 저희가 이제 히든 레이어 디멘전이라고 부르는 인베딩으로 바꾸고, 거기서부터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이 시작하는 건데,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럭 안에 들어있는 게 처음엔 어텐션 블럭,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있고 리시주얼 들어간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fully connected MLP 블럭이 있고, 거기서 다시 이제 리시주얼 하나 있고, 이걸 하나의 블럭으로 부르고, 그 블럭들이 이제 촘촘히 쌓이고 맨 위에까지 올라가고, 맨 위에서 이제 LMAD가 붙어 있고, 그걸 다시 이제 결과로 바꾸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의 그 구조잖아요. 이 큰 구조 자체는 지금껏 변하지 않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사실 지난 2, 3년 동안 거의 연금술 수준으로 바뀌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저는 연금술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어떤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흐르겠네? 이렇게 하면 정보들이 잡히겠네? 이렇게 바꿔봐도 되나? 해서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로스 떨어지고 이밸류에이션이 만족이 되면, 그냥 되는 일종의 뭐 인벤션이 아니라
저는 이제 디스커버의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인데.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저기 나와 있는 지금 뭐 게이티드 MLA라던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예전에 뭐 크벤에서부터 뭐 게이티드 델타넷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 다양한 것들이 계속 나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스케일이 엄청 커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실험 저런 실험을 통제하고 실험을 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알고리즘 하나 디자인하고 넣고 해보고 좋으면 끝.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더 좋다 이런 실험 결과를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디스커버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럭, 어텐션과 MOE가 들어있는 하나의 기존에 있던 트랜스포머 블럭이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동글동글 하고 있는 이 KDA과 스테이블 레이텐트 MOE, 요게 이제 기존의 어텐션 그 트랜스포머 블럭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KDA가 새로운 어텐션 역할을 하는 애고, 그 어텐션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MOE를 돌리고, 그 사이에 이제 리시주얼들이 있고 뭐 이런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3X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요 블럭을 3번 반복하고 그 위에다가 이 게이티드 MLA는 기존에 그냥 저희 딥식에서 봤던 전통적인 어텐션 레이어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가 한 번 들어가는 요게 이제 하나의 단위 블럭이 돼요. 요 단위 블럭을 위로 촘촘하게 몇십 개를 쌓아서 이제 전체 파라미터 넘버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우리가 신기한 게 이게 또 딥식이랑 또 완전 다른 게 얘네가 KDA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얘를 전통적인 어텐션에서 싹 바꿔냈어요. 그 KDA라는 구조가 이 왼쪽에 있는 이거거든요. KDA가 키미 델타 어텐션의 이 구조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이 그림과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다 따라가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제가 심상으로 느낀 거는 야 이거 그냥 옛날에 LSTM 느낌이고 네, RLN 시절에 그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할 건가, 어떤 걸 잊을 건가라고 하는 그런 게이트를 가지고 쭉 그 리커런트 모델이 돌았던 게 이제 LSTM이었잖아요. 제가 한참 또 관심 빠져가지고 SSM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맘바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맘바로 얘기하는 그 모델, 예, 걔는 인투이션이 이거였거든요. 야, 학습은 트랜스포머처럼 병렬로 이 모든 시퀀스를 한 방에 때려 넣어서 학습할 수 있고, 추론할 때는 그냥 보통의 리커런트 모델처럼 하나의 모델이 계속 단어를 뱉어내게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의 비효율이 많이 사라지니까 이게 이제 맘바 인투이션이었는데, 트랜스포머와 맘바와 LSTM을 다 짬뽕 해놓은 게 이거예요. KDA예요. 전통적인 그 케이블 캐시 블럭을 그냥 안 갖고 있어요. 맘바처럼 그냥 하나의 블럭이, 메모리 블럭이 그 안에 신기한 게 얘는 안에다가 어텐션스럽게 이 QKV 요 테이블을 구현해 놨어요.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이제 무언가 인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를 하면서 이 토큰들이 계속 시퀀스를 가지고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예요. 이거 뭐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대략의 심상이 그렇다라는 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리커런트 네트워크 같은 구조가 이 안에 끼어 있다 보니까 얘가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KDA 블럭 자체가 그 포지셔널한 데이터를 뭐 얘가 시퀀스를 처리하는 블럭이다 보니까 얘가 다 처리해요. 포지셔널을 안 넣어도 NOP라고 돼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NOP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이런 구조를 취했던 최근에 봤던 모델이 그거 네모트론이었거든요. 네모트론이 맘바 블럭을 중간에 끼워놓고 트랜스포머 그 어텐션 블럭을 넣고 그런 식으로 중첩되는 구조를 섞었죠. 그래서 이 키미 K3 구조랑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조금씩만 다를 뿐이지 이 아이디어라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막 서로 막 이중교배가 일어난 것과 비슷하거든요. 예. 그 시퀀스가 토큰 시퀀스가 길어지더라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고정돼 있는 거죠, 얘네들은. KDA는 KB 캐시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그냥 QKV의 하나의 단일 스테이트와 그것들의 변화를 그 트래킹하는 델타라는 그 데이터를 조금씩 네. 변화하는 게 델타죠. 네. 거기를 그냥 파라메터라이즈 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왜 돼요? 라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되니까 했을 뭐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거를 뭐 연상 기억 장치나 아니면 fast wait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이런 인투이션들을 섞어서 넣으면서 되니까 했겠죠. 근데 이걸 왜 했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왜? 왜는 대부분 목적은 비슷해요. 메모리를 줄이고 컴퓨트를 줄이고가 항상 목적이에요. 이 KDA를 쓰는 것 때문에 다른 전통적인 어텐션을 쓰는 것 대비 거의 그냥 메모리 와이드 75% 정도가 줄어요. 예. 굉장히 작은 메모리로 줄어드는 거고, 키미 K3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 사이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 이런 얘기 심심찮게 저희 들잖아요. 얘네는 퀀타이제이션 잘 안 된다. 예. 왜냐? 안에서 이미 다 줄일 대로 줄여놔서. 이런 식의 전통적인 계산이 여기선 다 없어져요. 예. 굉장히 효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원래 셀프 어텐션은 그 축에서만 되는데 이거는 과거 거를 참조하는 거가 되는 거죠. 원래는 과거 거가 그 인베딩 따라서 계속 레지듀얼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는 과거의 거를 잘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과거를 예전에 전통적인 어텐션은 과거를 전부 KV 캐시로 이제 KV 밸류들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Q를 때려서 전부 계산을 해보는 형태로 어떤 과거가 나와 관련이 있나라는 거를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얘는 그렇게 아니라 그냥 쌓여온 델타를 가지고 거기에다 쿼리를 때리면 가장 적절한 밸류를 그냥 떼주는 거죠. 너 밸류 찾는 게 이걸 거야 라고 해서 떼주는 거죠. 걔를 어떤 식으로 파라메트라이즈를 했는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인투이션이 그렇다. 쉽게는 과거의 어떤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작은 그쵸. 사이즈의 벡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다가 압축해서 넣고 그걸 넣는 법마저도 학습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정확하게 다 따라오지 못한 것 같은데 인투이션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LSTM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리기에는 그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트랜스포머라는 큰 골자가 있고 트랜스포머라는 큰 골자는 과거에 있었던 RNN이나 LSTM이나 이런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스케일은 엄청 크지만 사실 알고리즘을 뜯어보면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영원 박사님 톡을 보면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억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가이드 매뉴얼 같은 거를 싹 철폐하고 그냥 데이터를 때려박아서 너가 알아서 공부해 라고 하면 이제 똑똑한 포텐셜을 가진 큰 LLM들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으면 배워낼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큰 인투이션에서 출발했을 때 이 키미 델타 어텐션이라는 거는 LSTM스럽다라는 거는 이렇게 뭘 과거를 어떻게 해라, 뭘 어딜 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복잡하게 다 집어 넣어준 거다 보니까 다시 역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골자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바이어스를 주는 것, 뭐 신입이 들어오면은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강제를 주는 거는 어떤 자유도를 제한함과 동시에 포텐셜을 제한함과 동시에 상당히 효율적인 교육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트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고 게다가 중국은 컴퓨트 자원도 제한된 상황에서 그 컴퓨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일단은 뭐 제 느낌상은 그런 직관이 들고요. 그럼 결국에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점점점 쌓여가면서 더 효율적인 걸 찾다가 한계를 마주하고 다시 풀어내고 이런 역사의 반복을 또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아키텍처에 어떤 플래투가 있을 거예요. 끝까지 가서는 어떤 더 이상은 도달할 수 없는 평형점에 도달할 텐데 그게 넘어서면 이제 이노베이션이 있어서 완전 아키텍처럴 체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아키텍처럴 체인지를 연구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요새 베이에서 몇 빌리언, 뭐 조 단위로 투자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종현님 말씀에서 이제 제가 잠깐만 보완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자체가 그냥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강요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그냥 틀을 해놓고 여기에다 또 스케일을 투입하면은 또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그렇게 그냥 강제하는 이유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와 컴퓨트 이거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인퍼런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트레이닝 타임의 비효율은 저희 다 감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퍼런스의 워크로드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 인퍼런스의 워크로드의 가장 큰 보틀넥이 되는 게 그냥 저희 느끼기에는 KV 캐시잖아요. 딥식도 그랬고 키미도 그랬고 얘들은 그냥 거기에 가장 큰 모순이 숨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저기 KV 캐시를 어떻게든 없애버리자. 네, 큰 흐름에서 보면 트랜스포머라는 골자가 나온 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거를 끝까지 이제 쥐어짜서 최대한 엔지니어링을 해서 쥐어짜서 점점점 끝까지 최대한 올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맞아요. 네, 저희가 그 길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KV 캐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MLA 합쳐져서 있잖아요. MLA에 뭐 여긴 KV 캐시 여전히 있죠. 게이티드 MLA에는 전통적인 KV 캐시가 있어서 이제 저기 KDA 블록에서 과도하게 없어졌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구조를 그렇게 딱 트래킹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근데 이거는 저희가 딥식에서 봤던 거죠. 전통적인 그냥 KV 캐시에서 히든 디멘전의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레이턴트로 내려서 그 어텐션까지도 압축을 해버린 거죠. 저희 사실은 그 리시주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인투이션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리시주얼들은 위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인풋 부분에서 위로 아웃풋까지 가는 쪽으로 그냥 정직하게 하나씩 쌓여가잖아요. 그거였는데 이제 딥식이 이 어텐션에서 바꾼 게 그 부분에도 이 웨이트를 줘서 학습 가능한 웨이트를 줘서 어떠한 정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리시주얼을 만든 거고요. 근데 얘는요. 근데 딥식도 그냥 단계 그 시퀀스는 건너뛰진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개념을 하나를 더 도입해서 저 아래 블럭까지 건너뛸 수 있는 그러한 리시주얼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굳이 막 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깊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알파가 런드 파라미터인 거죠. 그 학습된 거죠. 알파는 아니요. W가 런드 파라미터고 알파는 그 파라미터에서 각각 아래 레이어에서 얼마만큼의 웨이트로 꺼낼지 소프트맥스를 하는 그러면 W에서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개수를 보는 거죠. W의 앞에 붙는 개수죠, 이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큰 인투이션을 설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랜스포머 블럭이 아래 인풋부터 시작해서 KDA 3개, 그 다음에 MLA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이사이엔 당연히 이제 MOE가 있고, 3개 하나, 3개 하나, 3개 하나 블럭으로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총, 얘가 트랜스포머 블럭이 97개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단위가 4개니까, 요런 단위가 한 20 몇 개가 있겠죠. 근데 얘를 리시주얼에서 이걸 하나의 블럭으로 봐요. 그럼 이게 어텐션 리시듀얼이? 예, 이게 그 어텐션 리시주얼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3개의 스페이스에서 얘네가 모델을 변화를 해놓은 건데 여기 아래서 보시면은 블록 N-1, 블록 N-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뒤에 오는 블럭에 있는 스트림을 꺼내서 쓰진 않고 그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과거에 있는 블럭들에서 꺼내오는데 얘가 보시면은 이 임베딩에서부터요 아래로 쌓이는 블럭들 전체 있죠. 만약에 얘가 최상위 블럭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 쌓여 있는 블럭이 한 20 몇 개 있을 거예요. 임베딩까지를 포함해서 그 블럭들에서 어떤 리시주얼들을 꺼낼지를 웨이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정말 정보를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냥 상상 가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그냥 적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저의 심상이고요. 헷갈리는 게 전체 93개 레이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네. 23개인가 정도의 블럭으로 93개 정도가 배치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블럭이라는 거 단위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는 트랜스포머 블럭이 요 KDA와 스테이블 레이턴트 MOE 하나, 그 다음에 게이티드 MLA와 스테이블 MOE 하나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트랜스포머 블럭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블랙 N-1, N-2 한 게 이거 3개 하나를 묶인 거를 여기서는 이제 그 어텐션 리시주얼의 한 블럭으로 본 거죠. 그 블럭의 개념이 앞에 형용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어텐션 하는 거는 요 블럭들에서 나온 것들
저걸 다 애그리게이트 한 것들에서 고른다는 의미를 얘가 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네, 이 레지듀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가공되지 네. 않은 토큰들의 정보들 다 끌어다 쓰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일 것 같고, 그걸 넘어서 이거를 인퍼런스 최적화를 시킬 때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패럴렐리즘 중에 파이프라인 패럴렐리즘.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앞에 블럭은 이쪽 GPU에서 돌리고, 뒤에 블럭은 저쪽 GPU에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 스케일 아웃에서 렉 사이라서 그거랑 지금 블럭 단위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GPU가 아니라. 이거는 근데 종현님이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컴퓨트이 아니라 그냥 끝난 결과들의 캐시에 들어있는 거라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메모리 프로블럼이에요. 위에 있는 블럭이 계산을 할 때 아래에서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에서 꺼내오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패럴리즘하고는 상관은 없죠. 예. 내가 아래 레이어에서 계산된 것들이 캐시에 다 담겨 있을 텐데, 걔를 어떤 비율로 꺼내서, 마치 저희 어텐션에서 소프트맥스 하잖아요.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그쵸. 다시 근데 커리에 곱하잖아요. 페이퍼에서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PP 보시면 관련이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를 다 방어하는 마법의 디펜스 용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말이 살펴보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냥 저도 그래서 보고 그냥 떠오른 거라서 네, 네, 그쵸. 제가 저희가 틀린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다 꿰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MOE 블럭이 있는데 여기 스테이블 레이턴트 MOE 보면은 저희 항상 이게 약간 특이한 점이 히든 디멘전 크기가 커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여기 MOE 블럭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예, 올라오면은 쉐어드 엑스퍼트 2개는 쓰는데 얘는 똑같은 히든 디멘전으로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라우티드 엑스퍼트는 고를 거잖아요. 열 몇 개를 고를 겁니다. 근데 그 고르는 과정에서는 890 몇 개 중에 있죠. 네네. 굉장히 스파스한데 그 중에서도 그걸 고르는데 이 리니어 블럭이 하나 있죠. MLA처럼 얘를 차원을 반절로 축소해요. 축소한 다음에 얘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차원을 펼쳐가지고 원래 올라오는 것과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요.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알고리즘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얘네가 numerical stability, 계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썼었던 무슨 알고리즘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는 이제 딱 보는 순간 잠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거긴 덮었어요, 제가. 네. 그것들이 결합돼 있어서 총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요 블럭 얘기들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보이니까 저희도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네네 재밌긴 하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이해하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승준님이랑 저랑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런 페이퍼가 나올 때마다 이런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일종의 선언인데 이제 이거 그만하려고요. 보시기만 하고 그만한다는 거죠? 네, 이제 커버하는 거 살짝 봐서 이게 인투이션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감은 오는데 그 감의 큰 목적성은 이거는 이제 그 추론의 워크로드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KV 캐시 줄이고 뭐 해서 메모리와 컴퓨트 에피션시를 위한 그런 큰 방향성들이 저 아키텍처 안에 계속 구현되고 있는 거지.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 이제는 사람이 할 것 같지도 않고 새 모델이 나오면 덮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저도 과거에 비해서 이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를 만한 큰 변화가 오면 그런 것들만 있나? 이런 것들만 아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의 인투이션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봤었던 그런 소식이고 대략 뭘 하고 있구나라는 감만 올 뿐이지.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다 뭔가 가중합이에요. 그냥 다 예전에 흘려보냈다면 그거를 선별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게. 맞습니다. 저희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따지고 보면 다 머리라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우리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누가 썼을까요? 사람이 썼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별도의 인코더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 하나의 그냥 엔투엔드 블럭에 비전도 그냥 끼워 넣어서 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의 디테일들은
그렇구나, 잘 해놨네, 이런 정도 인투이션을 갖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 전체적으로 대제목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프론티어 랩들의 이제 프로세스 설계도거든요. 하나하나마다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이 들어있고, 근데 이게 이런 블록으로 돼 있고, 어디가 지금 병목이고, 어디가 제일 중요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어떤 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아까 레오폴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나올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본질적인 그 가정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하다. 된다고 하고. 만약에 틀렸다면 승진님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네, 참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고,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도 그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 이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 되는 누군가 다 막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 안 했네요. 진짜 모든 게 다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랑 MTP가 기본이더라고요, 요새는. 네, 맞아요. 네, 인간의 뇌 안에도 그 구조가 지금 돌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안에서도 얘기하면서도 앞으로 뭘 얘기해야 될지에 대한 소위 기시감들이 어디선가 그 스페큘러티브 인코딩, 그러니까 디코딩 블럭이 저는 돌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하니까 제가 떠올랐는데, 제가 가끔 채팅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라 그런지 말보다 손이 빠르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로는 보통 다 생각이 거쳐서 나가는데 채팅은 이미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 해서 손으로는 이미 먼저 나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는 이제 또 저희 뒤에서 또 해봅시다. 맞아요. 저희 아마 이야기를 하면은 24시간 동안 얘기해도 안 끝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TPS 높이는 거하고 다 관련이 있어 보여가지고 잠깐. 그럼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 서빙 인프라에서 어떻게 에피션시를 높이냐, 효율을 높이냐와 다 연결된 얘기죠. 이 엄청 복잡한 것들이 인프런스 인프라에 들어있는데, 참 보고 있으면은, 예, 놀랄 정도죠. 자,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아까 저희가 아키텍처 블럭을 했죠. 모델에서 어떻게 됐는지. 근데 걔는 저희가 저기서 시간을 많이 쓰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중요대 웨이트에서 저 모델 아키텍처는 이제 10%라고 봅니다. 90%는 사실은 뒤에 어떻게 프리트레이닝 했고, 어떻게 포스트레인 했고, 데이터셋과 컴퓨트 문제가 저는 90이라고 보고, 데이터셋과 컴퓨트는 저기는 왕도가 없거든요. 지리한 엔지니어링이 쌓여있고, 랩마다 엄청난 축적들이 있을 거고, 그 축적의 힘들이 지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퍼런시에이터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축들이 뭔가를 기본을 갖춘 애들 사이에는 이제 급속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얻어놨던 이 프랙티스들이 다 바깥으로 나올 것 같아요. 허깅 페이스 모델이나 이런 방법론이나 또 하나의 그냥 에이전트가 불러 쓰는 이걸로 나와서 이제는 회사마다 다 모델 트레이닝 하는 시대가 저는 곧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약간 또 새끼리긴 하지만 그렇게 기술이 다변화되었는데 왜 성능은 다 비슷해요? 질문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술들이 다 약간씩 좀 더 어떤 회사는 이런 축적이 있어서 이런 데 파고들고 저런 데 파고들고 하는데 나온 거 보면은 모델들의 성능과 품질은 수렴하고 있잖아요. 성능과 품질이 수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렴은 하고 있지만 그 아키텍처들이 조금 다르고 나오는 성능의 일종의 파레토 프론티어 커브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십시일반을 하면서 조금씩 알고리즘의 인핸스먼트, 데이터셋 인핸스먼트, 그 아래 엔지니어링 인프라 인핸스먼트들을 더하며 이 인류 전체의 파레토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제 인상은 달라지는 것도 분명히 맞긴 하지만은 공통 분모인 레시피가 좀 있는 데서 좀 다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가지고. 네, 뭐 다 따지고 보면 다 트랜스포머죠, 뭐.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양하게 뻗어나간 기술들이 뭐 사람들이 이직을 하면서 다 수렴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쩌면 다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모델에서 승주님이 방금 했던 질문들이 이 스페이스를 그대로 올려서 저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가면 또 똑같은 문제들이 동형으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더 넘어가 보죠. 우리 계속 쭉쭉 가죠. 토끼구를 파다가 이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프리트레인 데이터, 웹 텍스트랑
보세요. 여기 웹 텍스트랑 코드랑 매스매틱스 날리지 이거 썼다라고 나오고요. 뭐 OCR 뭐 이런 거 정도 썼고 키미 K2부터 쌓아온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썼다라고 나오는데 데이터셋에 대한 언급 없어요. 랩별로 가지고 있는 이 프리트레인용 코퍼스의 품질 뒤에서 품질 높이는 파이프라인이 끊임없이 돌거든요. 이게 이제 코어 에셋이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알고리즘의 변화와 데이터셋의 품질을 증가시켰더니 요 커브가 밸리데이션 로스 커브가 키미 K2 대비 K3가 2.5배 증가했다.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OOM 수준은 아니지만 2.5배 정도 했다. 사실 이거 엄청난 거죠. 거의 2배 좋아진 거니까. 네, 뭐 이거 등등등등 해가지고 컨텍스트 랭스가 1밀리언이 됐고 트레이닝 레시피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짧아요. 트레이닝 레시피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중요해서 짧게 넣나요? 아니요. 늙히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거꾸로 말씀하신 거네요. 이게 자기네 노하우겠죠. 예. 근데 이제 1밀리언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8K로 갔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닐링 하기 위해서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건데, 롱 컨텍스트 익스텐션, 노프 얘기 여기 나오네요. 예. 포지션 인코딩 안 쓴다.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예. 포스트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이제 처음에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 SFT 얘가 그 포스트 트레이닝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1밀리언 컨텍스트로 늘린 게 이제 얘들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새 1밀리언 컨텍스트에서 또 중요시하게 보는 게 이 롱 러닝 웍이거든요.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1밀리언 컨텍스트를 가득 채우는 1밀리언 컨텍스트 굉장히 큰 양이잖아요. 걔를 다 채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복잡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끊기지 않고 타스크를 끝까지 마무리하냐. 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모델이 이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밖에서 하니스로 엄청나게 많은 이 강제 프롬프트를 넣고 막 체크 로직을 넣었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델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인데 1밀리언 안에서 어떻게 이걸 다 하게 할까 이런 부분인데 얘가 이제 제가 의심컨대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아마 여러분 말이 맞을 겁니다. 근데 요 슈퍼바이스드 파인 튠 이 부분이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들이 얘기하는 저것들이 우리 거 모델 엄청나게 디스틸했네 라고 하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 작동하는 궤적 다 디스틸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도 이제 과거 R1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오면서 느꼈던 게 모델이 어느 정도 능력이 괜찮으면 SFT만 잘해도 그 펑션이 확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똑똑해진 모델 가지고 RL 연습 문제를 풀면 얘가 이제 거기서 소위 좀 정교해지는 거고. 그러나 이제 얼추 배워야 되는 것들은 프리트레이닝과 SFT에서 거의 다 배워서 SFT만 끝난 모델만 써도 상당히 똑똑하게 바로 동작하는 그런 논문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키미나 중국의 다른 모델이나 후속 모델들이 엔트로픽과 챗GPT를 엄청나게 디스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잡한 워크플로우에서의 툴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넣겠죠. 다리오의 저도 주장도 그거죠. 네, 저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1M짜리 롱 호라이즌 태스크라는 거는, 그 트레젝토리는 사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규모의 데이터셋은 아닙니다. 그러고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셋도 아니에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긴 LLM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클코나 그런 것들을 쓰면서 누적돼서 나온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셋,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거를 축적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무에서부터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면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져왔을까 하면은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모델 보면은 리즈닝 트레일은 다 가려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걔는 리즈닝 트레일은 줄여버릴 수 있지만 이 툴콜 트레일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로컬에 와서 툴콜을 다 하고 그 트레일들 다 갖고 모델에 다시 넣어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실험을 하러 들어오는 트래픽과 진짜 리얼 유저의 이걸 구분할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막고 싶어도 막을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뭐 디스틸레이션 바보가 아닌 이상 저도 당연히 할 것 같고,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살짝 색까지긴 한데 엔트로픽이 디스틸레이션 못하게 해달라라고 잉잉거리는 거, 그게 이제 좀 이슈가 되어가고 있죠. 예, 이게 오픈 웨이트 뭐 이런 것과 연관돼 있어서 뒤에서 좀 커버가 되겠지만, 그들도 사실은 쌓아 올린 기저가 다 남의 책과 남의 데이터와 이런 거 위에서 쌓아 올렸는데, 이게 그 위에서 모델이 내는 산출을 다른 데서 가져간다? 제가 승주님이 쓴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읽어서 제 지식 체계가 업데이트 됐어. 그래갖고 제가 비슷한 글을 썼어. 그럼 이거 디스틸레이션 했기 때문에 불법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호 디스틸이 되는 이 과정이 아까 승주님이 얘기했던 다 같이 상향평준화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짧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짧게 넘어가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또 이 꼼수와 이 비밀들이 숨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QAT 정도는 좀 소개해 볼 만하지 않나요? 뭐 어떤 거요? QAT가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뭐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QAT는 보통 저희가 모델을 학습할 때는 퀀타이제이션을 더 높게 학습을 하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비트수를 낮춰서 인퍼런스를 하는 게 이제 이때까지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서빙을 할 때 보통 저희가 MX FP4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FP4로 학습된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조금 뭐 학습하는 델타들은 이제 반올림하면 다 짜게져 나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돌리면 더 저 미래에 할 퀀타이제이션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인지의 방법이고, 인지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지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아까 좀 전에 건가요? 인지하고서 퀀타이제이션 될 거라는 거 인지하고 한다고 했을 트레이닝이요. 때 그 예. 네, 인지하는 트레이닝하는 네, 트레이너가 네, 그 인지의 주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네. 트레이닝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면 모델 자체가 트레이닝 코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닝 코드. 근데 이 QAT라는 방법은 LLM 이전 시대에도 계속 했었던 방법이고요. 네, 그걸 LLM에도 똑같이 다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이젠 연습 문제 푸는 건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 이쪽 단계는 저는 여기에서 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복잡한 엔지니어링 인프라가 있을 텐데, 잘하기 위한 꼼수들이 이제 뒤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셋의 커버리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직무에 대해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존재하는 가장 간단하고 상위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만 그 아래를 하는 수도 있지만, 얘가 진짜 똑똑해지려면 그 서브 타스크들에 대한 연습 문제들도 엄청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예. 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해야 되나? 수많은 엣지 케이스들을 핸들하는 그런 연습 문제를 풀어야 이제 얘가 어떤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소위의 그 로버스트니스, 견고함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멀티 티처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비슷한 거 아닌가? 약간. 그거는 걔는 뒤에서 멀티 티처는 학습을 끝내고 나서 이제 진짜 프로덕션 모델을 만들 때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면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 예. 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요 알고리즘들을 썼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얘기를 그럼 먼저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델한테 시키면 여러 그 트래젝토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트래젝토리는 빨리 끝나고 어떤 건 늦게 끝나고,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원래대로로는 모든 게 다 끝나야 그것들에 대해서 성공 실패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다시 파이제로 원래 모델에다가 그 백트라블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때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끝나는 비효율의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 그냥 끝난 것들 몇 개만 골라가지고 그 끝난 것들 가지고 먼저 그 사이클을 하고, 안 끝난 거는 그 다음 사이클에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다른 문제잖아요 라는 그 퀘스천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보면은 그
맥스, 뭐, 미드, 로우 해가지고, 리즈닝 에포트가 모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처음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야, 그러면은 이거 다 다른 모델인가? GPT 5.6 소울의 로우, 미디엄, 하이 이것들이 다 다른 모델인가? 그때마다 리즈닝 에포트 레벨이 다른 걸로 모델들을 교체해 주는 건가?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내 앞에 막 내가 코딩, 에이전트 코딩을 하고 있어서 앞에 프리필된 KB 캐시가 막 이만큼 있는데 모델을 바꾸면은 그 캐시 달고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이게 같은 팜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 비효율은 어떻게 개런티를 하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모델에서 무언가 그 아래 에포트 레벨을 바꿔주는 거를 그냥 인풋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그거에 따라서 모델이 비헤이비어를 바꿔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맥스 에포트를 할 때 보통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그 에포트 레벨을 그러니까 컴퓨트 버젯을 제한하는 식으로 얘를 학습을 시키거든요. 맥스 에포트일 경우에는 컴퓨트 버젯을 많이 주는 식으로 하는 거고, 예. 그런 경우에는 어느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얘가 다 써도 된다라는 보상 신호를 계속 받게 되니까 얘는 문제를 최대한 넓히고 여러 군데를 가보면서 리즈닝 트레이를 크게 쓰는 형태로 모델이 이렇게 학습이 될 거예요. 성향이. 예. 그러면 그게 맥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 버젯을 줄이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주면. 예. 그럼 이제 걔는 저렇게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고 한 중간 정도 요 에포트 레벨에서만 최선을 하는 거를 찾을 거예요. 숏은 그 모델을 가져다 놓고 컴퓨터 버젯을 절 줄이면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나는 버젯이 되게 작기 때문에 소위 컷 코너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뽀록을 찾아야 되는 거에 더 인센티바이즈가 많이 가겠죠.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들을 맥스, 미디엄, 로우 뭐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멀티 티처 온 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모델 3개가 만들어지면은 걔를 각각 다르게 해서 프로덕션을 할 수는 없으니 저희 키미도 지금 오픈 웨이트로 나온 거 그냥 하나잖아요. 모델 하나잖아요. 스튜던트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덕션용 모델을 진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스튜던트 모델에 대다가 그 맥스, 미디엄, 로우 티처들 옆에다가 앉혀놓고 예. 얘가 그냥 그 티처 폴싱 모델로 스튜던트를 학습하는 거예요. 도메인 스페셜라이즈드 아니에요? 멀티 티처는? 에포트 아니에요? 페어링 리스닝 에포트도 동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동시에요. 동시에요. 예, 거기 써있네요. 도메인과 에포트와 이걸 에포트 다 같이. 동시에 로우와 웹싱과 뭐 맞네. 도메인과 뭐 이걸 해가지고 그것들 결합해서 이게 이제 이 수식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그냥 티처가 했었던 것들에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스튜던트 모델을 이제 최종적으로 꺼내는 거죠. 그리고 그 스튜던트 모델이 우리가 이제 밖에 공개하는 사실 프로덕션 모델인 거죠. 그 짓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RL Task Synthesis and Agent Environments. 결국은 이 실질적으로 환경을 직접 해보는 인퍼런스를 직접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없이 툴콜도 해야 되고 진짜 모델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게 하는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도록 만드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신세시스를 했는지를 이제 여기 나타내는 거죠. 이 그림이 제일 재밌어요. 예. 아래를 시켜야 되는 그 연습 문제의 일종의 커리큘럼인데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카테고리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 구성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코딩과 인문, 사이언스, 매스, 이런 거 이제 메인들인 거고. 그래서 에이전틱 날리지 그래프 컨스트럭션을 했다. 예, 이 연습 문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날리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날리지 그래프 형태로 다 만든 다음에, 그 그래프를 계속 다양한 관점에서, 뭐, 출발하는 노드만 다르게 하고, 웨이트만 다르게 해도, 뭐, 무한의 연습 문제를 뽑아낼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뽑아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가짜 MCP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RL 환경하고 했던 것도 킴이었죠. 맞나? 네, 그거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거의 그냥 연장선인데, 연습 문제를 뽑는
고를 세팅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이 이제 에이전틱 인바이러먼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 키미 K2나 이런 데서 정말 길게 설명했던 영역이 이제 이번엔 딱 한 블럭으로 그냥 다 쪼가져 있는 건데 이게 큰 영역을 짧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이제 노하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게 됐는지 이게 어떤 문제들은 베리파이어블하고 수학과 코딩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은 인문학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은 베리파이가 안 되는 문제들도 되게 많은데 그 안에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루브릭 베이스드 베리파이어를 만들어서 요 정도 되면 보상신호 0.7 주자, 요 정도 되면 0.3 주자, 뭐 이건 1이다. 완벽한 베리피케이션은 아니지만 그 어떤 쿼지 베리피케이션 하는 로직들을 내서 그 방식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힐 클라이밍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프론티어 모델들이 발전하는 방향들을 보면은 저희가 오퍼스 4.8에서 5.0으로 갈 때, 뭐 버전이 바뀔 때 에이전틱 비헤이비어가 이상하게 다르다라는 느낌들이 이제 유저들이 받잖아요. 동작 양식이 많이 다르죠. 대답하는 어떤 답변 형식이나 아니면 툴을 콜하는 어떤 길이라던가 좀 그냥 점진적으로 진화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르게 왔나? 이런 느낌을 많이 그쵸.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요약하면 프론티어 랩들도 거기에 지금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 상호 참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롱 러닝 에이전틱 이런 게 가능하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장 많은 연구들이 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더 인센티바이즈 하는 쪽으로 모델을 굴리다 보니 1밀리언 토큰 동안 그걸 유지하려면 너무 스팬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퀄리티가 우리는 떨어진다고 느끼는 구간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트레인 RL 쪽에 대해서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쓰면서 밖에 이제 퍼블리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잘했어 못했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또 뭔가를 디스틸레이션 해서 자기네 모델하는 그 다음 어떤 리즘을 잡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나. 여기서도 중요한 건 결국은 이 RL의 연습 문제를 어떻게 품질 있게 뽑을 건지에 대한 그 부분,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게 오픈 AI에서 최근에 리서처들 10만 명인가 모집해서 자기네들 모델 쓸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리서처들이 자기네 문제를 풀면서 그런 트래젝토리들을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정말 양질의 연구 트래젝토리를 모아서 그걸로 뭔가 연습 문제가 될 수도 있고 SFTR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밸류에이션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크라우드 소싱 하는 거죠. 디스틸 하고 있는 거죠. 최상급 퀄리티의 인간들을 지금 다 자기들도 디스틸레이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또 다른 철학적인 문제로 가게 될 텐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 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는 잠이 와서 못 봤어요. 근데 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VLLM, SGLang, 토큰 스피드 다 데이 제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레퍼런스 코드 키미 거 말고 자기네 것들을 바로 데이 제로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키텍처들이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 이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는 품질이 좋아지냐라는 게 어떤 지상 최대의 목적점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똑똑해졌어요였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똑똑해졌어요라는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안 쓴다기보다는 다 된 문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오는 게 얼마나 인퍼런스 할 때 얼마나 효율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더 낮은 가격에 예전 성능을 내는지 얼마나 더 낮아진 모델 사이즈로도 그 정도 성능을 내는지 뭐 이런 것들과 막 복잡하게 융합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어떤 모델의 품질을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절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이걸 이제 다루진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전만큼 깊게 볼 어떤 동인 같은 게 없어진 거죠. 맞아요. 그리고 워낙 깊어지고 있어서 뭐 예전 같았으면은 볼 의미가 있고 그랬는데 느낌상 이게 무슨 모터 같은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터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이제는 덮고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그냥 저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확실하게 들었고 안 볼래다가 오늘 한다고 해서 본 거예요. 그냥 예의상 한번 봐준 건데
화제의 모델은 또 한번 열어보긴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도 저 데이터셋이나 트레이닝이나 인프라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웨이트가 있으면서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저 앞에 저 알고리즘 들어온 거에 현혹되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 예. 약간 인스타 숏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극적인 걸 배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열어보게 한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요한 그렇죠. 것들은 다 숨겨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앞에 잔뜩 했는데 그게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을 그냥 보게 만드는 뭐 이밸류에이션 얘기들이 있고 뭐 나오는데 이밸류에이션 얘기 사실 저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안고들인데 근데 이제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모델들의 다 이 페이퍼를 넣고 질문 떠올리는 게 있으면은 떠보면 되겠다. 와, 전부 중국 이름이죠. 그러네. 전부 중국 이름입니다. 200명은 되겠는데요? 거뜬히 몇백 명 되겠네. 자, 이제 이 뒷얘기가,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들이 쭉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이제 상위 얘기로 돌아가면, 예, 왜 키미 K3가 이런 변화들을, 이런 시장에서의 급격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자아낼 정도로 했는지, 충분히 강한 모델이 오픈 웨이트로 풀렸다. 그리고 이 오픈 웨이트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물론 젠슨이 이거 제일 강하게 밀고 있죠. 나쁜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예. 네. 자기들이 먹어야 될 거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선량한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신들의 먹이로 이렇게 다 앞에 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오픈웨이트 많아지면 자기네만 좋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종현님이 이제 이 자연스럽게 오픈웨이트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갈 텐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픈웨이트 결국 키미 오픈웨이트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픈웨이트 아메리칸 AI 리더십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누가 냈냐면 젠슨 황이 냈습니다. 뭐 동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나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다 같이 동시에 내긴 했는데 어쨌든 젠슨 황이 X를 열고 제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서명을 내었어요. 오픈웨이트 우리 해야 된다. 오픈소스처럼 해야지 생태계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AI 리더십을 뺏기지 않고 더 잘 나아갈 수 있고 보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그런 오픈웨이트 우리 하자. 처음에 딱 낼 때는 동시에 낼 때는 이렇게 저희가 알만한 오픈웨이트의 친화적인 그런 회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명을 냈어요. 이제 날이면 날마다 하나씩 그 서명하는 회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픈AI가 성명을 했다는 게 살짝 놀랍긴 합니다. 왜냐하면 GPT 같은 가장 프론티어 모델들을 현재 오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인프라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웨이트 생태계가 발달하면 유리한 회사들, 엔비디아를 통틀어서. 왜냐면 많은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 GPU를 살 거고 그걸로 트레이닝도 할 거고 인퍼런스도 할 거고. 그래서 젠슨 황 입장에서는 되게 뭐 좋은, 유리한 그런 서명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젠슨 황의 포스트는 뭐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오픈웨이트 모델이랑 클로즈드 모델 프론티어로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신기한 거는 이 코인베이스에서도 LLM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실제로 클로즈드 프론티어 모델들을 쓰다가 점점 많은 비율이 토큰들이 다 오픈웨이트 모델로 바꿔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태스크들 중에 꼭 정말 최고의 모델을 써야 되는 태스크들이 100%는 아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한 키미 K3 같은 거 진짜로 온프렘에서 서빙해서 돌렸을 때 되는 태스크들이 가성비 있게 돌아가는 태스크들이 그 다음에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길 원하는 태스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미국 생태계에서 키미 K3 같은 중국계 모델들이 저렇게 올라왔을 때 그걸 가져와서 자기네 인프라에서 서빙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네 모델들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디스틸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디스틸레이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좋은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행위는 미국 기업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고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의 어떤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허깅 페이스에서는 중국계 모델이 이미 미국계 추월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 웨이트만큼은 네, 확실히 네, 중국계가 다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허깅 페이스는 미국과 프랑스 양쪽에 이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회사라서 정체성이 살짝 애매한데 그냥 어쨌든 그냥 서방 세계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엔트로픽이 서명을 안 했다. 이제 너무 엔트로픽이 서명을 안 하고 그게 이제 원성이 자자하니까 다리오 아모데이가 엔트로픽의 그 블로그 포스트를 하나 냈어요. 어쨌든 공식 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냈습니다. 자기네들은 오픈웨이트 금지 이걸 서명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픈웨이트 배척하고 그런 거 아니다. 오픈웨이트를 우리가 탁 하겠다고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대신에 오픈웨이트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다른 후발주자들, 특히 중국 쪽에서 잘 따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오픈웨이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내놨거든요. 칩 수출 통제, 네, 인프라 수출 통제해서 컴퓨터가 중국 쪽에서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증류, 산업 규모,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레벨의 디스틸레이션은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것들 중 하나죠. 네, 실제로 엔트로픽은 그 책들을 학습시키는데 도서관 같은 거를 했었고 소송해서 뭐 결과가 어떻게 졌죠. 됐나요? 졌나요? 졌어요. 져서 뭐 몇 조 단위를 하고 물어주기로 하고 그 협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마케팅으로서도 이제 노이즈하게 잘 사용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론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는 오픈이든 클로즈든 상관없이 이번에 미토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가기 전에 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통제하자. 네, 검열 다 하자. 검수 다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오픈웨이트 운동 이 대세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더 규제하고 더 숨기고 하겠다. 여론이 좋지는 이게-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엔트로픽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네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우리는 굿 컴퍼니다. 오픈 AI는 이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결국은 행동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얘들 다 개소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불과 3, 4개월 전이에요. 예. 우리는 뭐 국방부에 뭐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미국 정부에 이런 거 납품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칭찬받았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진짜 징징거리는 거거든요. 야, 중국이 우리 거 다 가져가니까 걔네한테 칩 주지 마.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막아줘. 예, 이런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완전 모순의 포지션으로 몇 개월 만에 바뀐 거죠. 근데 네. 얘가 지금 프론티어 랩들이 겪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변화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바뀌면서 본질적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모델이 저희 오픈 AI가 처음에 챗GPT 가지고 막 치고 나갔고, 근데 얘들이 전선을 넓히는 동안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텍스트 기반 모델이나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집중해가지고 꽤 재미를 봤죠. 야, 근데 그 재미가 영원해야 되는데 그 엔트로픽이 만들었던 우위도 다른 데로 그냥 레시피 빠져나가고 뭐 빠져나가고 코덱스는 더 싼 가격과 더 뭐 막 리셋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켓쉐어 넓혀가고 있고 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그리고 얘들이 막 더 갖고 가는 게 도망갈 데가 더 없어지는 그런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러한 진짜 슈퍼 인텔리전스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자기네나 오픈 AI 정도 뭐 더 합치면 구글 뭐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특급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라든지 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다 끝장내서 넥스트 구글이 되는 게 이제 이들의 그냥 청사진이었는데 엔트로픽이 그래서 1 트릴리언 단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막 투자를 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키미가 엊그저께 투자 받았는데 걔네 그 밸류에이션은 35빌리언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거의 뭐 30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러면은, 야, 이게 엔트로픽이 과대평가된 회사냐, 아니면 키미가 안 좋은 회사냐. 저는 이제 엔트로픽이 과대평가된 회사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야, 이게 모델 회사들의 쌓이는 밸류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예, 얘가 코마더티가 되어가고 있다. 차별제가 아닌, 예, 그냥 범용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커마더티 포지션이 되면 거기에는 효율밖에 안 되거든요. 얘가 되면은 사실은 그 레이어에는 가치 캡처, 밸류 캡처,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는 힘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엔트로픽 모델 말고 그냥 우리 온프렘에 우리 거 기계 사서 힘이 올릴게 로 가는 거죠. 그래도 되거든? 쟤네한테 비싼 값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지능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 산업 자체가 따지고 보니 데이터와 컴퓨트의 그냥 그 종속 함수였다라는 것들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레시피 와이드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거가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캡처하는 밸류가 좀 낮아지면 사실은 그 아래 칩하는 애들로 밸류가 첫 번째 이동하는 거고, 그 위에서 진짜 돈 내는 고객들을 잡고 고객이 원하는 거 잘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들로 가는 거고, 저는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의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 위에서. 그래서 밸류가 이동하는 어떤 저는 신호탄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이소모픽하게 과거의 시점을 한번 되돌이켜 보자면, 이제 닷컴 버블일까요? 저는 그때 좀 어려서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제 구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구글이 어떤 압도적인 서치 엔진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거의 전 세계 인터넷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대에 대입을 해보면 그 서치 엔진이라는 능력이 LLM의 어떤 모델 케이퍼빌리티, 지능이라고 치환할 수 있을 거고, 뭐 구글 말고도 뭐 야후니 뭐 알타비스타 뭐 그 서치 엔진들이 결국에 다 죽고 한 명이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LLM의 지능이 너무나 하나가 뛰어나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이었던 건가요? 글쎄요, 이게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구글이 그때 쉐어를 딸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압도적인 검색 품질을 한참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그 한참 동안 유지하는 기간 동안 경쟁사가 없었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시대의 흐름을 온전히 다 캡처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았어요. 예. 그래서 요 단계에 도달한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그럼 구글과 같은 서비스 컴퍼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야, 구글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술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와 맥이 같은데,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시장을 창출하고 거기에 리더십 포지션을 구축하고 커스터머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락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구글 같은 비슷한 서치 엔진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N개가 있어서 독점적인 포지션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글은 어떤 독점적 우위 기술을 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이것도 챗GPT나 엔트로픽, 오퍼스, 페이블이 독점적 우위 기술이었는데, 얘가 독점적 우위 기술이 아니라 커마더티가 될 개연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를 올해 다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것만 같았지만 사실을 까보니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그걸 이제 시장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생각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엔트로픽이랑 IPO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밸류로 갈 수도 있겠는데, IPO 자체가 페일할 수도 있겠는데, 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경쟁의 양태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요 모델이 살짝 커머더티화가 되어 가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어쨌건 소비자예요. 어떤 특정 플레이어한테 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일단은 하나의 승리자는 정해져 있죠. 저 아래 엔비디아와 칩 회사들. 왜냐면은 컴퓨팅량이 계속 늘어나면 그 아래 그 공급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은 몇 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에서 경쟁하는 애들 때문에 그 아래에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인플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최대의 밸류 캡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다 또 그 수요가 플래투에 이르는 시절이 올 거고, 물론 이 수요는 플래투에 이르지 않을 거고 영원히 증가한다는 비노드 코슬라 같은 아저씨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텔리전스니까. 넌 똑똑한 애가 있으면 걔 딱 하루 8시간만 쓸 거야? 뭐 하루 100시간 쓰고 싶을 거잖아. 예, 그렇긴 한데 그건 또 약간의 거기서도 역시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면 산업 전반에서 보이는 이 가치의 캡처는 어떻게 될 거냐. 저희가 알다시피 아래 인프라 레이어, 칩 회사를 포함해서 인프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모델 회사가 있고 그 모델 위에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있고가 지금 우리 모두 머릿속에 있는 거였고, 지금까지는 가운데 있었던 모델 회사가 가장 큰 밸류 캡처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되어서 걔들이 밸류에이션도 높고 사실상 매출도 거기에 쪼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커머더티다. 그럼 가치는 위아래로 이제 펼쳐져 이동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래에서 누리는 가치는 또 곧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걔들도 역시 타임갭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ASML이나 이런 것들 노광 장비의 이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칩 생산 캐파가 굉장히 컨스트레인 돼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만약 EUV라든지 뭐 DUV 장비를 막 양산하기 시작하고 일론 머스크도 테라팹을 통해서 칩 생산 능력을 뭐 완전히 배가하면, 근데 그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버틀렉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나선 거니까 거기도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 사이에 분명히 ASI는 올 거거든요, 금방.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 같죠? 그렇게 되면 가치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제일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죠. 위로 갈 거예요, 위로. 근데 그 위로 가는데 어떤 형태로 거기서 가치 캡처를 하는 그런 틀이 생길 거냐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애플리케이션, 소비자 가까이 가는 영역.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담론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여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도 그렇고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에이전틱 플로우로 이제 막 밀어넣고 있는데, 그 에이전틱 플로우들로 여러 개들을 막 돌리지만 제가 지금 요새 갖고 있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사람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 안 없어지나요? 어디가 문제죠?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걔한테 믿고 맡겨서 이걸 하나를 네가 다 끝내라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야, 네가 계속 네 입으로 AI가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니까 아는 것고, 삽질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이제 뼈에 새겨지는 교훈들 같은 건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어가. 왜 제어가 안 되냐? 이 에이전틱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non-deterministic. 비유를 들면 그냥 면접만 보고 저희 회사의 어떤 대리급 직원을 하나 뽑아가지고 중요한 펑션에 넣는데, 걔가 똑똑하니까 걔를 자, 그럼 너 이제 여기서 일해. 자, 우리 업무 교본이 이거에 있어. 그 교본 보고 일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아마 종현님도 그러고 우리가 많은 업무들의 에이전틱 시스템들을 써내고 있고, 그렇게 긴 대화 안에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이 암묵지들이 들어있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 걔를 LLM 위키 형태로 extract, 추출하고 컴프레스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최상위 constitutional prompt를 계속 잘 쌓으면 그게 회사가 될 거다. 그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왜 안 될까가 제 요새 최대의 질문이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 똑똑한 직원이 오면 우리 회사의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목표랑 완전히 얼라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나쁜 짓, 뭐 예를 들면 횡령이라던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뭔가를 들고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문제들이 요새 매일 밤을 새면서 다시 토큰 맥시가 됐는데, 그 토큰 맥시를 통해서 이제 실험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에요. 야, 이거를 타스크가 앞서가고 뒤에서 이 LLM 위키 형태로 꺼내서 그 정제된 지식이 다시 상위의 폴리시로 동작할 거라는
그 전제는 이거는 잘못됐다. 지금의 그냥 중간 결론을 내보면 제가 요새 집착하고 있는 단어는 컨트롤 플레인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라는 개념 자체도 사람 자체가 그냥 넌 디터미니스틱한 에이전트예요. 사람의 하네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회사라는 자체가 사람의 하네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에이전틱 하네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얘는 그 어떤 우리 단위 타스크에서 그 툴을 이루는 그 하니스 정도로 굉장히 낮은 개념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 상위 개념에 또 한 번의 하니스가 더 필요해요. 회사도 보면 조직도가 있고 권한과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가 인텐션이 도입되면 골이죠. 회사 자체의 뭐 비전이든 골이든 사업 목표든 그게 되면 그 각각의 회사 조직 안에서의 액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액션에 대한 결과값들이 되고 그 결과값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록으로 남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그래프가 이 바뀌는 형태로 돼요. 근데 이거는 그거 자체가 넌 디터미니스틱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질문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의 지금 제 머릿속에 이제 약간의 그 벌브가 하나가 켜진 게 야, 이제 회사라는 조직 체계 안에서 완벽하게 그 틀이 잡혀 있는 부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어디죠? 재무, 파이낸스 부서가 굉장히 그냥 틀에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이낸스 부서의 장부로 나오는 게 돈이 벌렸다, 나갔다, 누가 얼만큼 썼다, 뭐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사실상은 다른 모든 펑션들의 그냥 원장이거든요. 최종 골이네요. 마지막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의 그 경영 체계가 보면은 그런 재무가 백본으로 되고 거기에 비즈니스들이 들어붙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저 재무가 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저 아래 복식북이라는 그냥 하나의 명확한 원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거고 그냥 돈이 뭘 사고 뭐가 들어왔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장부에 깔끔하게 정리돼서 누가 뭘 했고 왜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전부 다 트레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지금 아이디어의 출발은 되게 간단해요. 아, 이 에이전트가 하는 넌 디터미니스틱한 이런 것들이 저런 복식부기의 원장, 레저처럼 잘 기록되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방식은 그냥 너무 명확하지만 그래프 방식이 맞겠다. 근데 꼭 저 그래프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쩌면 비트코인처럼 그냥 원장은 계속 이 로우로 쌓아가고 그래프는 그 쌓여있는 그 로그에서부터 그냥 리프로듀스 하면 그래프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그래프 안에 폴리시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가두면 되겠다. 뭐 이런 상위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전트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에이전트가 깔끔한 컨텍스트와 깔끔한 권한 범위 안에 밀어넣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 LLM 위키의 사이의 권한이라든지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 제어해주지 않으면 그냥 에러가 나요. 그래서 왜 에이전트들을 다 붙여놨는데 결국은 최종 액션과 디시전들은 다 사람이 하고 있는가가 이제 제 어떤 이거의 출발점이었어요. 답은 반자동화예요? 답은 자동화 지향이 아니라 반자동화예요? 아니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에이전트가 어떤 잡을 딱 받았을 때 그 안에서 명확한 권한과 데이터 안에서 그냥 활동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된다. 그러면 그 에이전틱 플로우들을 어떠한 구조의 이 컨트롤 플레인 안에 가둘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오픈웨이트와 클로스 모델 여기에 이제 관련된 논의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결국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다 딱 넣어보면요. 결국엔 이제 회사라고 하면 인간의 하네스고 인간이 여기서는 이제 LLM인 거죠. LLM이 오픈웨이트든 아니면 클로스드 모델이든 그러면은 클로스 모델을 우리가 밖에서 불러다 쓴다고 생각하면 인간이라고 치면 외주 용역사를 불러서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프렘에서 오픈에이트 모델을 가져와서 쓰면 내부에 있는 직원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LLM에다가 하네스를 씌웠는데 하네스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 창출, 절대로 돈이라는 이 숫자가 틀어지지 않음. 이게 가장 마지막에 디터미니스틱한 검사 로직으로 씌워지게 되고 결국 가장 바깥에는 디터미니스틱한 게 있어야 되고 이 오픈에이트와 클로스 모델의 논의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보안 문제. 그 다음에 허깅페이스의 클램도 이야기하는 게 그 자기네들이 LLM들을 회사들이 가져가서 쓸 때 자기네들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지금 보안 사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안 사고도 결국엔 LLM이 이 하네스를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직원이 뭔가 데이터를 들고 나갔거나 내 회사 이름을 달고 남의 회사에 가서 욕을 했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나쁜 행동들을 한 건데 그걸 이제 막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온프렘에다가 얘네들을 가두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외주 용역 직원이면 더 위험한 거죠. 데이터를 들고 나가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오픈에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에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음 스텝 RSA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딱 저도 하나의 요약을 하면 이 메모리의 위치가 무언가 액션을 하고 뒤에서 LLM 위키 형태로 정리하는 후행하는 단계가 되면 안 되겠다. 얘가 앞에 있어야 된다. 예, 이 메모리 네트워크가 사실상은 하니스를 제어하는 이런 구조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 이미 다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모든 액션들, 그러니까 슬랙과 지메일과 이런 것들로 막 하루하루 일어나는 액션들을 어떻게 회계 장부처럼 원장 형태로 꺼내서 조합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회사일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밸류 캡처가 이 상단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상단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그 밸류를 담는 틀이 무엇이 될 건가? 왜냐하면 아래 지능은 다 빌려오는 거고. 근데 이제 좋은 사람들이 무한히 공급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어쩌면 이거의 본질인데, 그럼 그들과 함께 회사를 구성했을 때 어떻게 고객에게 맞는 가치를 딜리버할 거냐? 그럼 결국은 회사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회사라는 시스템은 저는 요새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키워드가 컨트롤 플레인이에요. 이 어떻게 그 컨트롤 플레인을 만드느냐에 있고 그 컨트롤 플레인의 가치가 캡처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의 사업은 어떤 모양이 있구나. 뭐 이런 상들이 조금 맺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정리를 할까요? 어쨌든 오픈에이트, 클로즈웨이트 논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걔네들이 이제 사람 사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게 다 LLM이 나오고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흐름에서 있었던 시그널들, 사건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자면 뭐 당연하지만 지능이 가격이 계속 싸지는 거고 소비자한테 유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무언가 이걸 가지고 무언가 밸류를 만들고 싶어 하는 아마도 이걸 다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표현이 저는 지금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능이라는 모델 컴퍼니가 있고 그 지능을 유통하는 그 위에 레벨로 가면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LLM을 이용해서 무언가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파는데 그게 더 유리해진 거죠. 왜냐하면 원가가 싸지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개인 레벨로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 글조차도 트위터 X에서 저런 논의들, 트위터들을 다 보고 이거를에 대한 생각들이 저도 생기고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겠다. 이 정리, 생각은 제가 한 거지만 정리는 이것도 다 클로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잘 쓰면 제가 예전엔 이런 걸 정리하려고 해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던 일이 뭐 1시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유리하겠죠. 개인의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생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엔 이런 논의가 되고 오픈에이트가 계속 뭐 잘 나오고 하면 할수록 모델이 계속 배포가 빨라지고 모델이 싸지고 변화가 가속되는 것까지는 중장기로는 무조건 거의 정해진 흐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레벨이든 사업자 레벨이든 회사 레벨이든 결국 전체적인 사회, 뭐 더 나아가면 정책이나 법안 같은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보안 사고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더 정책 변화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눈에 다 대중들의 시선에 다 각인이 되게 될 거고 변화가 더 빨라질 거라고 네, 예상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승주님이 준비하신 RSI 파트를 지금 타이밍상 안 하면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RSI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뒤로 갈수록 좋은 내용이 많아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종현님 말씀하신 거에서 기가 막히게 한번 이어가 보면 네, 가격이 최근에 V4 플래시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싸더라고요. 딥스틱 0.14. V4 말씀하시는 거죠? 네, 플래시. 네, 플래시가 네. 나왔는데 요 가격이 요거 나오기 직전에 루나 출시가를 80% 인하했어요. 할인했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한 거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를 활용해가지고 최적화를 했다. 테라하고 루나는 할인을 하는데 루나가 드라마틱하게 할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관련된 맥락에서 요거가 하나 포인트였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쭉쭉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RSI죠. Recursive Self Improvement 쪽으로 이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재밌는 약간 또 포인트가 그 하네스에 관련된 셀프 임프루먼트를 7월 초에 얘기했던 TML의 릴리안 웽이 오픈 AI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건강상의 문제로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뭐 디인포메이션에서는 그 RSI 연구하러 돌아가나 뭐 그런 얘기들이 약간 회자되고 있고요. 릴리안 웽이 오픈 AI에서 나와서 띵킹 머신스를 차린 코파운더죠. 코파운더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근데 이제 또 오픈 AI에서 여러 가지 포스팅을 또 재미난 걸 최근에 했었는데 아크 AGI 3에서 원래 솔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기본 하네스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하네스, 특히 기억을 강화시킨 리스판스 API를 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30% 넘는 거를 돌파한 거가 또 재미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네스를 가지고서는 약간 자기 개선의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신호들이 있었는데 그 건틀렛 루프라는 것도 좀 나와가지고 좀 살펴본 게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애드버서리얼한 에이전트를 쓰는 거예요. 루프를 돌리는 건 맞는데 두 개가 서로 계속 경쟁하고 싸우게 하면서 이거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는 상당히 에셋 자체가 3D 에셋 자체가 훌륭한 것들이 나오는 시절로 돌아간 게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회사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 회사 구조에서도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연구부서와 품질부서가 서로 싸우면서 제품을 개선하잖아요. 그쵸. 그런 듯한 느낌도 듭니다. 서로 비평을 하면서 품질을 네. 올려가는. 그래서 이제 크리틱을 이제 오픈 AI 쪽에서는 기억을 유지하는 거에 관점이라면 요 건틀렛 루프에서는 기억이 없는 서브 에이전트, 그러니까 다른 에이전트들의 컨텍스트가 깨끗한 거로 비평해야 된다는 게 약간 포인트예요. 하나는 결과만 기억을- 보고 해야 예, 된다는 거죠. 예, 그쵸. 맥락 없이 크리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냉철하게 크리틱하게 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고, 요거는 기억을 계승하게 하는 컴팩션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게 아크 AGI에서의 포인트를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저 건틀릿 루프는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제가 예.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온 결과물들이 좀 대단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RSI 맥락에서 흥미로운 게 7월 말에 Pacing the Frontier 우리 이제 좀 워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공개 서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막 여기 막 그런 얘기 있고 사인한 분들 보면 존 슐만, TML, 야코 파초스키, 오픈 AI, 제러드 카플란, 네. 엔트로픽 다 시니어 사이언티스트급이죠. 치프 네. 사이언티스트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메타의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셰인 레그, 일리아스 투게버, 마크 첸, 뭐 다리오 아머데이, 잭 클락 뭐 다 아는 이름들이 사인을 했어요. 네. 이거 다 그냥 다 외교적 제스처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이게-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짜로 페이싱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절대 못할. 근데 이게 방쟁인 거죠. RSI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네. 나오거든요. 이제 자기 네. 개선이 가능한 거에 초입.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AI 기업들은 AI 연구를 자동화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인데, 가능성이 네. 아니라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사례들이 아직은 인간이 컨트롤하는 자기 개선이긴 하지만 자기 개선은 이미 너무 2026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방증이 됐습니다. 한 주중에 나쁜 짓 가득하고 주말에 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2023년 3월에 이 서한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마 FORL이었었네요. 예, 그쪽에서 나온, 이제 이때 당시에서는 더 이제 선생님들 뭐 제프리 힌트, 요슈아 벤지오 등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공개 서한 보내서 우리 워워해야 된다. 이게 GPT-4 나올 즈음에 나왔던 거거든요. 안 됐거든요. 벌써 3년이나 됐네요. 하지만 결론은 안 됐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근데 요거에 대한 프리퀄이 2022년 2월에 있었습니다. 알파 코드 논문에서 2월 초에 장기적으로 코드 생성은 고등 AI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AI의 코딩 능력은 재기적으로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엔스로픽에서 이 라지 제너러티브 모델의 예측 가능성과 놀라움이라는 논문 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요약된 현상은 향후 몇 년 동안 행위자들이 점점 더 큰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자들은 해로운 사회적 영향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델을 배포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너무 예언적이죠, 둘 다.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역사의 틀로 다 환원해서 예. 이제 모든 뭐 증기기관부터 저기 뭐 인쇄술의 발전, 굳이 막 매핑을 해보자면 다 동형인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예.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페이싱 조절이 일어나는 거가 정말 일어날지가 좀 궁금하고 그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도 너무 궁금한데 이제 저희의 그냥 나이브한 전망은 이거 약간 제스처인 것 같다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접한 거가 하입스터디즈라는 연구 컬렉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입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I CEO들의 하입 같은 것들을 실제로 연구하거든요. 그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는 하는가. 하입은 단순한 과정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다. 하입은 수행적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하입을 내는 것들이 세팅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입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AI 하입 그 하입이에요. 사람들의 호들갑. 어떤 과도한 관심, 호들갑. 예, 네. 그러니까 AI 이런 것들이 된다. 기술이 이런 것들의 어떤 장밋빛 뭐 전망이 있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하입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수행적이다. 이게 재밌는 거. 마지막 부분이 특히 재밌는데 하입 리서처스 패러독스라고 해서 하입을 비판하기 위해 반복해서 언급하면 오히려 그것의 가시성과 권위를 키울 수 있고 이거를 하입을 안 따라가면은 연구비에 영향을 얻지 못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요거 자체가 재밌는데 지금 오늘 이제 화두에 올랐던 기술에 대한 다양한 어떤 논의들 그리고 중국이 나오고 빅테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를 좀 총체적으로 전망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일상의 어떤 주식에 대한 하입, 그것도 포모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어떤 긴밀한 연결고리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는 그걸 하입이 어떻게 발생하고 한 걸 아예 시각화까지 한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GI 하입. 하입이라는 게 결국 호들갑을 떨어야 투자도 이루어지고 관심도 이루어지고 뭐 마케팅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수행적이라고 얘기한 게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뭐 이걸 선순환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선순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자기 실현적인 부분이 있죠. 촉진을 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말함으로써 그걸 해내려고 하는. 네, 선언 같은 거죠. 뭐 다이어트 할 거야 해야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그리고 느낌인데 그거를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같은 거죠. 제가 과거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잘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LLM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잘 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옵티미스틱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도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하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옵티미스틱한 그 낙관주의의 거의 끝에 있는 거랑 이제 하입의 어떤 행동이랑 일치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몰랐던 걸 더 알게 되고 그때 이제 호들갑을 떨었던 그 하입은 안 될 수 있더라도 그 옆에 있는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 또 실현이 되는 것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이 이게 딱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입에 복무하고 있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죠. 이거를 아, 계속 그러고 얘기하면. 팟캐스트에서 하입됨도 잘 찍힙니다, 요새. 아, 그런 거요. 이제 이해 못했어요. 뭐라고요? 아, 팟캐스트. 그 유튜브에 보면은 예. 콘텐츠가 올라오면 하입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입을 많이 받으면 이제 에어프런티어는 팟캐스트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팟캐스트에서 하입됨이라는 태그가 딱 붙어요. 네, 그래서 채널도 영상도 하입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먼저 마무리 쪽으로 가보면 이게 테렌스 타오는 자기가 마스터돈에서 이야기한 거를 혼자 하는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종합해서 자기 글들을 가지고선 페이지를 생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ICML에서였나? 하여튼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룬 얘기가 있어요. 2023년에 수학 관련해서 예측했던 확신이 이제는 사라졌다. 세계는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해졌고 현재로는 길어야 1년 너머를 신뢰할 만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테렌스 타오가 했거든요.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 한 주 한 주 사는 거죠. 한 주 한 주 산다, 겨우 살아간다라는 말이 지금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읽고 있는 건데 새로 접한 용어가 컨틴젠시, 우연성, 우발성으로 불리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철학 쪽에서 핫한 허욱이라는 그 홍콩 출신의 철학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컨틴젠시가 뭐냐 하면은 내가 부른 적 없는데 와서 나에게 닿는 것. 그러니까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오는 우발성을 말하는 거죠. 바깥에서 와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situational awareness나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불확실성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평 자체는 너무 예측 불가하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이고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겸허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스쳐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RSI로 인해서 이런 게 더 불확실성해지고 더 우발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일이 RSI가 그 부산물을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꺼낼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은. 사실 이제 모델 개발이나 저희 프론티어 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니스들이 모델이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해야 돼요. 네. 근데 저희도 회사 안에서 하니스들 많이 만드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휴먼 인더 루프로 하나하나 보면서 만들기도 하지만 서브 시스템은 목적만 세팅하고 그냥 되기만 하면 저희 닫고 쓰는 경우 많잖아요. 에러 나도 사실상 막 에이전트들이 만드는 커밋 로그들 저희 안 보잖아요. 됐니? 한번 검증해봐. 또 찾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닫아버리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확신 맞아요. 뭐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허욱이라는 분은 계획표 밖을 부르는 용어로 컨틴전시라는 용어를 이제 원래 있는 해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관계 맺기의 대상으로 삼자. 제가 떠오른 거는 거대 세계 가설, 서튼의 거대 세계 가설이 늘 세계가 에이전트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한된 합리성.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됐던 사람이 됐던 그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제한된 어떤 합리성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만화책 들고 와요. 근데 저 또 그 어렸을 때 그 만화책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르미안의 네 딸들 거기에서 나오는 신일숙 선생님이었나? 맞아요. 그래서 삶은 언제나 예측 불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갖는다. 이 문장을 자주 쓰시거든요. 근데 딱 요새 맞는 것 같아요.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세상은 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예, 이런 그리고 재밌습니다. 도파민이 나오긴 하죠. 자, 저희가 오랜만에 길게 했네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약간 그 종현님이나 승규님이나 저나
저희 가져와서 저희 셋끼리 티키타카를 해보면서 무언가 러닝이 생기고 뭔가 생각의 균형이 적어도 다음 주가 되면 다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오늘의 생각의 균형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 과정이 그 요새 메모리 컴팩팅 하는 그 세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컴팩션 해놓고 맞아요. 그 키워드들만 유출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디테일은 그렇죠. 기억이 안 예.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끝나고 나면 몇 개는 남아서 그 컴팩팅된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은 덜어낸 상태에서 그 다음 주를 시작하게 되는 거니 저희는 뭐 이 과정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과정인 거죠. 롤아웃 과정이었군요. 그렇죠. 트래젝토리 하나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모델에 이제 온 폴리시로 업데이트 이번 주 치고 정책으로만 롤아웃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업데이트 된 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키미 K3 페이퍼 안에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네 인생의 매뉴얼도 싹 다 들어있어요. 맞아. 네, 오늘 대화 있었던 키미 K3의 내용을 인코딩해서 안으로 쏙 집어넣고, 네, 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텐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참. 에휴, 우리끼리 얘기하면서도 웃기긴 합니다. 자, 요 정도에서 그럼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두 분 또 오늘 이제 많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